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7살 많은 할아버지랑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12년 전 남편과 벚꽃 구경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어설 수 없어서 남편 장례식도 갈 수 없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보내고 사망보험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남편 목숨값이 고작 3억이라니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들도 학생이었고 앞으로 먹고 살 일도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했지만 아픈 허리 탓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자식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 없이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줘야 할까? 고민 끝에 자식들에게 1억씩 주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절대 안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을 했죠. 이건 엄마가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주는 거야. 아들과 딸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2억을 주고 나니 통장에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려 주민센터를 찾았죠. 당장 통장에 100만 원도 없고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집을 가지고 계셔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낡은 빌라를 샀어요. 그리고 남은 1억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집을 팔고 남은 1억도 거의 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급해진 마음에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도울 방법이 없다고 공공근로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당장 급한 저는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민센터 민원을 보러 오셨던 7살 연상 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공과금이 밀리고 가스가 끊기기 직전 최 선생님이 안타까워하며 함께 살자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친오빠처럼 편하고 자상한 최 선생님과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1개월 후 저는 밤이 두렵습니다. 가스가 끊기더라도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박민지입니다. 12년 전 일이에요. 그날 남편이 벚꽃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근처에 벚꽃 명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기 싫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있고 싶었거든요. 남편한테 오늘은 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졸랐어요. 벚꽃 치기 전에 가야 한다면서 1시간 넘게 조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옷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달렸을까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예쁘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싶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허리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다리도 안 움직였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간호사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다치셨다고요. 지금 중환자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둘러봤는데 남편이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딸이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딸이 달려와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엄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딸이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이 막혀서 안 나오는 것 같았죠. 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딸이 또 말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사고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까지 옆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어요. 근데 딸은 대답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꿈인 것 같았어요. 딸이 울음을 겨우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지금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야 한다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인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허리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갔죠.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허리에서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이 저를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많이 다치셨다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내일 바로 수술하셔야 한다고 했죠. 저는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고 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인데 수술이 말이 되냐고요. 간다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허리 아래로는 감각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허리 디스크 수술에 들어갔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에 못 가게 생겼구나. 마지막 길도 못 배웅해주게 생겼구나. 마취가 들기 전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억울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3주 후에 퇴원했어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없었어요. 현관에 남편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 딸이 저를 돌봐줬습니다. 재활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는 재활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안 그러면 평생 제대로 못 걷는다고요. 치료받을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2대 8이라고 했어요. 남편 과실이 2고 상대방 과실이 8이라고 했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우리 신호에 가고 있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박았습니다. 신호 위반한 건 저쪽이에요. 근데 왜 우리한테 과실이 있는 건지 모르겠었죠. 보험사 직원이 뭔가 설명을 했어요. 방어운전 의무가 어쩌고 교차로 진입할 때가 어쩌고 하면서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기만 했어요. 저는 그럼 사고 낸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감옥 가냐고요. 보험사 직원은 지금 경찰 조사 중이라서 그 구분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2억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과실이 일하니. 그리고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보험금이 고작 2억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남편 목숨값이 2억밖에 안 된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인데 돈으로 따지면 2억이라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며칠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험사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다시 물었는데도 말이 없었죠. 장난 전화인가 싶어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상대방이 사고를 낸 가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 너 때문에 죽었다고 왜 전화했냐고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어요. 면목이 없지만 합의 관련해서 전화했다고요. 합의를 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면서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남편 죽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사과 전화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합의해달라니. 내가 해줄 것 같냐고 소리쳤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감옥 가야 한다고 했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 남편 죽여놓고 합의해달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잠시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가해자였어요. 사고 후에 자기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야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늦어서 죄송하다며 꼭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자기도 다쳤다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합의해달라고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절대 안 해줄 겁니다. 그날 이후로 가해자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했어요. 저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안 읽었어요. 내 남편 죽인 놈인데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도 면목이 서고요. 합의해주면 그놈이 편하게 풀려나올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인가 싶어서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안 받으려다가 혹시 보험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더니 웬 여자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가해자 아내라며 남편 대신 전화했다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실수였다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로 울고 있었죠. 저는 마음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대신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여자를 보니까 뭔가 흔들렸어요. 근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했죠. 여자가 더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감옥 가면 그 아이는 어떡해요? 제발 아이 생각해서 합의해 주세요. 아이가 있다는 말에 멈칫했습니다. 2살이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나이잖아요. 아빠 손 잡고 걸어 다닐 나이죠. 근데 아빠가 감옥에 가면 그 아이는 아빠 없이 크는 거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에요. 아이한테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결국 저는 무너졌습니다. 알았다고 합의해주겠다고 했어요. 여자가 고맙다고 울면서 인사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죠. 당신 죽인 놈 합의해줬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화낼까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사과하고 아기도 있다는데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엄마니까요. 며칠 후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솔직히 돈은 중요하지 않았죠. 얼마를 받든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2억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가입해뒀던 종신보험에서도 5천만 원이 나왔죠. 남편이 죽고 보험금이랑 합의금 합쳐서 3억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3억이 찍힌 걸 보면서 허탈했어요. 이게 남편 값이구나 싶었죠.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힘이 빠졌어요. 매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었죠. 딸이 억지로 먹였어요. 이게 남편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저 자신이 미웠어요. 그때 계속 안 간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남편이 벚꽃 구경 가자고 했을 때 끝까지 안 간다고 버텼으면 사고도 없었을 텐데요. 근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직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랑 딸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집에서 통학하고 아들은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면서 대학을 다녔죠.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았어요. 등록금에 생활비에 용돈까지요. 근데 저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이랑 보험금 받은 걸로 버텨야 했죠. 최대한 아껴가면서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외식도 안 하고 새 옷도 안 샀습니다. 냉난방비 아낀다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었죠. 그렇게 쪼들리게 살았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랑 딸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둘 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죠. 근데 지방이라 일자리가 없어 둘 다 서울로 떠났어요. 자식들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까 진짜 혼자였죠. 5년 동안 통장을 계산해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아무리 아껴 써도 자식 둘 키우다 보니 돈이 많이 들었죠. 모아둔 돈이랑 보험금에서 이제 2억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기는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돈도 언젠가는 없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일을 찾아봤어요. 서서 하는 일은 안 되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안 되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봤죠. 찾다가 전화 상담 일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앉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역시나 일주일 만에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허리한테 안 좋은 거였어요. 이러다가 다시 디스크가 터지면 큰일이었습니다. 병원비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 쉬기로 했습니다. 돈도 없지만 허리 망가지면 그게 더 큰 문제니까요.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드디어 자식들이 결혼하는구나 싶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남편 없이 결혼식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2억 2천밖에 안 남았거든요. 부모가 보태줘야 하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딸이랑 아들한테 각각 1억씩 보태주기로요. 제 사정을 아는 자식들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거야. 받아. 남편 목숨값이니까 아이들한테 쓰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살아 있었으면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줬을 거잖아요. 결국 자식들이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울면서 인사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기분 좋게 줬습니다. 하지만 2억을 주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천만 원도 점점 줄어갔어요. 아무리 아껴 써도 혼자 살아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들었습니다. 관리비에 공과금에 식비까지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더니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바닥나겠다 싶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답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복지 담당 직원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돈도 없고 일하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제 상황을 듣더니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이 있으셔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세요.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혀서 기준 초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집 때문에 안 된다니 황당했어요. 허리 아프다고 했더니 장애 등급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해드릴 수 있는 건 공공근로나 일자리 소개뿐이라고요.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생각했어요. 당장 돈이 없는데 집 때문에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허리 아파서 일을 못 한다는데 무슨 공공근로냐고요. 공공근로도 몸 써야 하는 건데요. 한두 달이면 생활비도 바닥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고민 끝에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처분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될 수 있고 관리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다행히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어요. 낡은 빌라지만 혼자 살기는 충분했죠. 빌라 사고 나니 1억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통장에 1억이 찍힌 걸 보니 안심이 됐지만 불안하기도 했어요. 일을 안 하면 이 돈도 5년이면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이사 한 달 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집도 빌라로 이사했으니까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복지 담당 직원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빌라로 이사했다고 말하니까 집값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대답했더니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드디어 되는구나 싶었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근데 직원이 예금이 얼마나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억 정도 있다고 했어요.
집 팔고 남은 돈이라고요. 직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재산의 예금도 포함되는데 이 정도면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냐고 따졌어요. 집 있으면 집 때문에 안 되고, 집 팔고 돈 생기면 돈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본다면서 집이나 예금 등 모든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요.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알았다고 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62살이 됐어요. 집 팔고 남은 돈도 이제 다 떨어져 갔습니다. 1억 있던 게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7년 동안 조금씩 쓰다 보니까 바닥이 난 거죠. 아무리 아껴 써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예금도 거의 없으니까요. 직원이 제 상황을 확인하더니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빌라 집값이 조금 올라서 기준에 걸리는 것 같다고요. 일단 신청은 해보겠는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안 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7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이유만 다르지 결과는 같았죠. 급한 마음에 공공근로 일자리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루에 2~3시간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냐고 물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일하지는 못한다고 했죠. 직원이 복지과로 가보라고 했어요. 거기서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복지과로 가니 담당 직원이 딱 맞는 일자리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민원 안내 도우미로 일하는 거였어요. 주로 어르신들한테 무인발급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뽑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죠. 직원이 설명했어요. 일이 없을 때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르신들이 오시면 도와드리는 거라고요. 허리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도 오전 3시간만 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거든요. 알았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 받아들고 주민센터를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62살의 공공근로라니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죠. 공공근로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62살의 첫 출근이라니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저를 맞았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줬죠. 무인발급기 옆에 서 있다가 어르신들이 오시면 도와드리면 된다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뽑는 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기계 작동법을 배우는데 10분도 안 걸렸죠. 다행히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2명이서 함께 일했어요. 69살 박할머니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박할머니도 저랑 사정이 비슷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오래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리는 아니고 무릎이 안 좋다고요. 둘이서 번갈아 가며 일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한 명이 도와드리고 나머지 한 명은 쉬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바꿔서 도와드리고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대부분 앉아 있었고 잠깐씩만 일어나서 도와드리는 거라 무리가 덜 가나 싶었죠. 근데 월급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이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생활비가 100만 원 넘게 드는데 절반밖에 안 되니까요.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저녁에 누워서도 생각했습니다. 답이 안 나왔어요.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주민센터 직원들과도 친해졌어요.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가끔 말도 걸었습니다. 다들 친절했어요. 함께 일하는 박할머니와도 완전 친해졌죠. 쉬는 시간에 같이 앉아서 수다 떨었어요. 집안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요. 사는 게 비슷하니까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일하고 있었어요. 무인발급기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70세쯤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무인발급기 앞에서 기계를 이것저것 누르고 계셨어요. 화면을 보면서 갸우뚱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여쭤봤어요. 도와드릴까요? 하고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 뽑으시려고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서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 먼저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시고요. 손가락으로 화면 가리키면서 하나씩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따라 하셨습니다. 기계에서 등본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등본 받아들더니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 참 편해졌네요.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제 일이니까요. 할아버지가 나가시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럴 때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드렸다는 게 기분 좋았죠. 다음 날 출근했는데 오늘따라 민원인이 별로 없었어요. 아침부터 한산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까 오히려 허리가 뻣뻣해졌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허리한테 안 좋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주민센터 출입구 쪽을 왔다 갔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어제 봤던 그 할아버지가 주민센터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수업 왔어요. 2층에 서예 수업 들으러요. 저는 멋쩍게 그러시구나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뒤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민센터로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70대 분들이었어요. 다들 2층으로 올라가셨죠. 서예 수업 들으러 오신 거였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부러웠어요. 나는 이 나이에 공공근로나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여유롭게 서예 수업을 받으러 오시네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저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요. 남편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서예 수업 같은 거 들으러 다녔을지도 모르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해야죠. 50만 원이라도 벌어야 하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줬어요. 탈락이었습니다. 빌라 집값이 기준을 초과해서 안 된다고요. 그동안 집값이 조금 올라서 아슬아슬하게 걸렸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듣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당장 통장 잔고도 다 떨어져 가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또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을 팔면 더 싼 집을 못 살 것 같았어요. 지금 사는 빌라도 제일 싼 거거든요.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계속했죠. 다음 날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머리가 띵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파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혼자 좀 해달라고요. 박 할머니가 걱정하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한쪽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쉬었어요. 그러다가 퇴근 시간이 됐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 몸도 안 좋고 힘이 너무 없는데 집에 가서 밥을 차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리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근처 식당에서 해결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든든하게 먹으면 기운이 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외식을 하기에는 돈이 아까웠죠. 밖에서 한 끼 먹을 돈이면 집에서 며칠 치밥을 해 먹을 수 있거든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밥 차려 먹을 엄두가 안 났습니다. 결국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식당가를 둘러봤습니다. 고르고 고르다가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갔어요. 콩나물 해장국집이었습니다. 콩나물 국밥이 6,000원이었어요. 그나마 제일 쌌죠. 가게에 들어가서 콩나물 국밥을 시켰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테이블에 팔 올려놓고 축 처져 있었죠. 그때 누군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자주 보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서예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이요. 등본 뽑는 거 도와드렸던 분이었죠. 할아버지가 다가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식사하시러 오셨나 보네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보다니 인연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올해 69세라고요. 저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최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오늘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면 죽이나 고기를 드셔야 힘이 나는데 콩나물 국밥으로 괜찮겠냐고요. 저는 차마 돈이 없어서 이걸 먹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콩나물 국밥을 좋아해서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면서요. 아플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국밥이 나왔는데도 최 선생님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끊임없이 하셨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조용히 먹고 싶었는데 계속 대답을 해야 하니까 더 피곤해졌습니다. 얼굴에 티가 났나 봐요. 최 선생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제가 방해했네요.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요.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최 선생님도 외로우시구나 싶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하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최 선생님이 먼저 계산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것까지 계산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제가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등본 뽑는 것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죄송해서 그래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최 선생님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 선생님도 저를 보면 반가워하셨어요.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아뒀던 돈이 바닥이 났어요. 통장을 확인했더니 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굶겠다 싶었어요. 고민 끝에 빌라를 팔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빌라를 팔고 전세나 월세로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게 낫다 싶었죠. 부동산에 빌라를 내놨어요. 사장님이 알았다고 손님 있으면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왜 연락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래된 빌라는 인기가 없다면서. 요즘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찾지 이런 구축 빌라는 안 찾는다고요. 가격을 좀 더 낮추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500만 원 더 내렸어요. 그래도 팔리면 다행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지서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집은 안 팔리고 돈은 없고요. 이러다가 진짜 길바닥에나 앉겠다 싶었죠.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출근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머리가 띵하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하러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거라도 잘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50만 원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어요. 3시간 동안 겨우 버텼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어요. 박 할머니가 괜찮냐고 걱정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죠. 힘들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예전에 먹었던 콩나물 국밥이 떠올랐어요. 뜨끈한 국물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니까 더 그런 게 땡겼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냥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에 가서 라면 끓일 기운도 없었습니다. 냄비 꺼내고 물 끓이고 그럴 힘이 없었어요. 결국 콩나물 해장국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먹자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아끼면 되니까요. 가게에 들어가서 콩나물 국밥을 시켰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앞에 서 계셨어요. 저를 내려다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죠. 박 여사님 맞으셨네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요. 최 선생님은 이 정도면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밥 먹고 나면 기운이 날 거라고요. 최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콩나물 국밥을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는 최 선생님은 여기 자주 오시냐고 물었어요. 최 선생님은 주민센터에 수업 있을 때마다 여기서 점심 먹고 간다고 대답하셨죠. 저는 최 선생님도 콩나물 국밥 좋아하시나 보다고 말했어요.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주변에 밥값이 비싸잖아요. 여기가 제일 저렴해서 와요. 저는 멈칫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콩나물 국밥 좋아한다고요. 근데 최 선생님은 당당하게 싸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국밥이 나오고 둘이서 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자식들은 뭐 하냐, 자주 보냐, 건강은 어떠냐 하면서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둘 다 혼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 선생님도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요. 저도 남편 죽고 혼자 산다고 했죠. 근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연금도 나오고 돈도 있어서 노후를 즐기시는 거였습니다. 서예 수업도 취미로 들으시는 거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공공근로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혼자지만 처지가 달랐죠.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최 선생님이 또 계산대로 가셨어요. 제 것까지 계산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지난번에도 얻어먹었는데 오늘은 제가 낸다고요.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는데 박 여사님이랑 얘기하니까 좋아요. 그냥 제가 낼게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계속 얻어먹기만 하니까요. 다음에는 꼭 제가 사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주민센터에서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 선생님도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과금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내로 안 내면 전기 끊긴다고요. 가습이 독촉장도 왔습니다. 수도세도 밀렸어요. 하지만 공과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1,000만 원 더 내리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금매라고 써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앞 유리창에 금매라는 종이가 붙었어요. 그걸 보니까 서글펐습니다. 내 집이 금매로 나왔구나 싶었죠. 그날도 출근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 돼갔어요. 주민센터를 나서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업 지금 끝나셨나 보다면서요. 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박 여사님 기다렸어요. 저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오늘이 서예 수업 마지막 날이라며 마지막으로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갈 건데 제 생각나서 혹시 같이 가실 수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몇 번이나 얻어먹었는데 마지막이니까 꼭 제가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콩나물 해장국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서예 수업 끝나면 이제 뭐 하실 거냐고요. 최 선생님은 모르겠다면서 다른 배울 거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여유가 부럽다고요. 최 선생님이 저는 언제까지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달 후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요. 일 끝나면 같이 뭐 배우러 다녀요. 요가 같은 거 어때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 끝나면 다른 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쉴 수가 없다고요. 최 선생님이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둘이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날씨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요. 밥을 다 먹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꼭 밥값을 내려고 했어요. 계속 얻어먹기만 했으니까요. 안 내면 찜찜할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이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얼른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냈어요. 근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 벌써 계산하셨는데요. 최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셨어요.
저는 계산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냥 말없이 웃으셨죠. 저는 계속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볼지 말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고 커피라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최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 이후로 볼 일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솔직하게 말하자고 생각했죠. 그동안 자식한테도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끙끙 앓던 것들이요.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은 이야기부터 집을 금매로 내놓은 이야기까지 했어요.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최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혼자서 그 힘든 일을 다 겪으셨구나. 위로해 주시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앞으로 잘 지내시라고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최 선생님이 뭔가 친오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했거든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 잘 통했죠. 저는 좋다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선생님과 가끔 만났습니다. 국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속 이야기들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났죠. 최 선생님은 좋은 말벗이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거든요. 힘든 얘기해도 싫은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위로도 해주시고요. 친오빠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공공근로도 끝이 났습니다. 3개월 계약이 끝난 거였죠. 마지막 날 복지과에 가서 다른 공공근로 일자리 없냐고 물어봤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사업은 3개월 후에나 있다고, 지금은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는데 뭔가 붙어 있었어요. 노란색 딱지였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가스 공급 중단 안내문이었어요. 가스 요금이 3개월째 연체돼서 다음 주부터 가스를 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내지 않으면 공급 중단한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은 안 팔리고 돈은 없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최 선생님이 점심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며 콩나물 해장국집으로 갔어요. 최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공공근로가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가스 공급 중단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요. 최 선생님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얼마나 연체됐냐고요. 저는 3개월치 15만 원 정도 밀렸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멈칫하셨어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15만 원이요? 뭔가 15만 원도 없느냐는 눈치였어요. 저도 창피했습니다. 고작 15만 원 없어서 가스 끊기게 생겼다니요.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15만 원이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빌려드릴 테니까 빨리 내세요. 가스 끊기면 밥도 못 해 먹잖아요. 이제 곧 추워지는데 어떻게 사시려고요? 저는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방법은 있으시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집 내놨으니까 집 팔리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집 팔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든 어딘가는 가겠죠. 그 뒤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떠먹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먹다가 최 선생님이 입을 여셨어요. 이런 말 하면 실례인 줄 아는데요.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최 선생님을 봤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 하기 염치 없지만 저 박 여사님 좋아합니다. 혹시 제 집에서 함께 사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불쌍해서 그러시는 거 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최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전부터 박 여사님 좋아했어요. 처음 주민센터에서 봤을 때부터요.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박 여사님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못 참겠어요.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힘드신 분한테 주책맞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잊어주세요. 저는 그냥 국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선생님 얼굴을 못 보겠었어요. 먼저 나간다고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최 선생님을 친오빠 같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편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같이 산다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돈 때문에 팔려가는 느낌이잖아요. 돈 없어서 가스 끊기게 생겼다고 했더니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요. 불쌍해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허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공공근로로 50만 원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은 식당뿐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첫 출근을 했어요.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를 했죠. 일을 하면서도 혹시나 허리가 아프면 어떠하냐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과 달리 허리가 안 아팠습니다. 서 있는 것도 괜찮았고 그릇 드는 것도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진작에 일을 할 걸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일을 했으면 공과금도 안 밀리고 생활도 편했을 텐데요. 괜히 허리 핑계 대면서 안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리도 괜찮고 일도 적응됐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점심시간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옮기려고 싱크대에서 들어 올렸는데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물이 튀어서 바닥이 젖어 있었거든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싱크대를 잡았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허리를 삐끗했어요.
뭔가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 하고 소리가 나왔어요. 그날은 참고 일했습니다. 집에 와서 파스를 붙였어요. 내일 나으면 되겠지 생각했죠. 근데 다음 날도 아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팠어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버티고 일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10일 만에 일을 그만뒀어요. 사장님이 10일치 월급 8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연체된 공과금을 해결했어요.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다 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 허리는 10일밖에 못 버티는 허리였습니다. 어디 가서 일해도 10일 지나면 못하는 거잖아요. 허리가 나을 때까지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찜질팩 사서 허리에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픈 허리를 찜질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구나 싶었어요. 62살에 혼자 아파서 누워 있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 선생님도 그날 고백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망하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연락 안 했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허리가 조금 나아졌어요.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이제 기운 차리고 다시 소소한 일자리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조금이랑 오래된 된장만 있었어요. 냉장고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최 선생님이었어요. 한 달 만에 전화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최 선생님이 오랜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으시냐고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해장국집에서 만났습니다. 최 선생님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최 선생님이 놀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고요. 반가워서 그런 것 같다고요. 국밥을 시키고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허리 삐끗해서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 있었다고 했죠. 최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사실 제가 박 여사님한테 고백하고 마음 정리하느라 한 달 만에 연락했어요. 거절당한 것 같아서 연락하기가 민망했거든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다 정리했어요. 근데 오늘 박 여사님 보니까 안 되겠어요.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같이 살아요. 둘이 살면 혼자보다 행복하잖아요. 저는 최 선생님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아픈데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혼자 누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근데 최 선생님은 저한테 밥 먹자고 연락해 주셨잖아요. 은인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최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잘 선택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그날 밤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다는 이야기에 아들과 딸 반응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7살 많은 할아버지랑 재혼을 해요. 둘 다 반대했습니다. 7살 차이가 너무 많다면서요. 나중에 엄마가 간병하게 생겼다고 했죠. 반대하는 자식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공공근로 이야기, 공과금 밀려서 가스 끊길 뻔한 이야기 모두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조용해졌어요. 처음 듣는 얘기에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딸이 울먹이면서 물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냐고. 힘드셨으면 얘기하셨어야죠 하면서요.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랑 행복하시라고. 엄마가 좋으시면 저희도 좋다고 말을 바꿨죠.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최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제 남편이죠. 남편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컸어요. 아파트 30평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청소를 잘하신 것 같았죠. 남편은 잘 왔다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잘해줬어요. 밥도 같이 해먹고 산책도 같이 다녔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하면 약도 사다 주시고요. 가끔 불쌍해서 그러시는 건지, 정말 좋아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았어요. 저도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많이 했더라고요.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됐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불편했어요. 12년 동안 혼자 잤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어색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응이 됐죠. 그런데 며칠 전, 그날따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찜질을 하고 싶었어요. 찜질팩 꺼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찜질이랑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남편이 찜질팩을 허리에 올려줬어요. 한참 찜질하고 나서 남편이 손으로 허리를 마사지해줬죠. 이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사지하던 남편의 손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향했습니다. 허리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갔어요. 저는 일부러 피했어요.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근데 남편 표정을 보니까 피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거든요. 결국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부부 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이었어요. 같이 사는 부부인데 부부 관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원했어요. 저는 나를 구해준 남편이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요. 끝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앓았어요. 참다가 결국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요.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기 욕심이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역시 자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했습니다. 허리 찜질을 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모른 척 했어요. TV 보면서 알아서 해 하는 식이었습니다.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의 손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허리가 아프다고요. 허리 다 나으면 말해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해서요. 나도 참기 힘들어 그래요. 허리 아프면 다른 걸로 해줘요. 그러면서 이불 속으로 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정말 쉬었어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얹혀 사는 처지잖아요. 나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 마사지도 해주시고 함께 웃고 떠들고요.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에 남편을 위해 봉사를 했어요. 봉사가 끝나면 저는 양치를 두세 번씩 했죠.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봉사하는 것보다 다시 돈 걱정하면서 빌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웠어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